네, 반갑습니다. 오늘 린치핀에서 달러 관련돼서 달러 상품과 그리고 외화 자산에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이지환 지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원화 상품과 외화 상품이라는 게 많이 좀 갈려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좀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내고 싶다. 딱 지금 2019년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점점점 이제 투자 상품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들 투자를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내 원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투자는 말 그대로 자본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투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손실은 보고 싶지 않아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돈은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원금 손실은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말합니다. 그러시면은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실제로 투자 수익률 못해도 한 10%, 15%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제가 그분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럼 손실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손실을 보면 안 되죠. 원금 손실 보면은 투자하면 안 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투자의 티켓자도 모르는구나. 이 생각부터 했어요. 투자라는 건 내 돈을 넣는 겁니다. 내 돈을 넣어서 그 금액으로 수익을 내는 건데 내 돈을 넣지 않고 수익을 바라면 그건 도둑놈 신부죠, 솔직히. 그래서 그분들한테 투자라는 건 항상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적금이나 예금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궁금하다, 듣고 싶다,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하게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외화에 관련돼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무언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원금이라는 금액을 손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을 차라리 손해보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내 원금 이상을 남겨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게 될 플랜은 외화자산 그리고 고정금리를 이용해서 중장기 플랜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제가 전부 다 고쳐내면서 저는 자료에 대해서 되게 좀 공신력 없는 자료를 진짜 싫어해요. 아마 저랑 같이 조인혁이나 상담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저는 암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국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암 등록 통계라든가 아니면은 뇌랑 심장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저는 심평원 자료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료만 쓰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국가에서 내민 만큼 확실하게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들은 미국 재무부 자료,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자료.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참고로 이거 매트라이프 본사에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는 사용해도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들만 넣은 거니까 이 자료 그대로 가져가셔서 고객들한테 보여주셔도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재무상담할 때 정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쓰고 싶다면 당연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니까. 자, 여러분들 먼저 사회초년생한테 제일 먼저 저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 아니면 돈을 모으고 싶은 목적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왜 하시고 싶냐고. 보통 재무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재무상담을 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하면은 다들 저는 나중에 일단은 수익률을 높이 만들고 싶어서요. 또는 언젠가 제가 이런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결혼 자금이나 무언가로 쓰기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당신이 어디에 쓰고 싶은데 이게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돼요. 재무상담을 좀 자기가 잘 못한다 또는 내가 좀 어려워한다 라는 사람들은 다들 수익률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착을 해요. 근데 그 숫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설정했던 기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면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럼 모으는 기간 동안 너가 1억을 모아야겠다. 7년 동안 1억을 모으려면 1억을 실제로 84개월로 나누면 내가 매월마다 얼마나 하면 되는지 금액이 자연스럽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담의 핵심은 돈을 모으는 목표가 뭐냐예요. 이걸 먼저 물어보고 나서 수익률이다 뭐다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순서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너가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돼요. 그 질문이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재무상담이 제대로 풀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건 보통 이렇게 5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결혼 자금이 있고 내 집 마련이 있고 노후 자금이 있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 자금이 있고 그 외에도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디에 써야 될지 목적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5대 자금 항상 이렇게 돼요. 결혼, 그리고
내 집 마련 또는 독립자금 마련, 그리고 노후자금, 자녀자금, 마지막으로 비상금. 저는 이 5개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중시할까요? 저랑 같이 상담을 나가보셨던 분 한번 예시로 찍어볼까요? 화중FA님? 마침 딱 있네요. 화중FA님이 봤을 때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게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합니다. 제가 고객들한테 재무 상담을 할 때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냉철하게 말하자고요. 얼마 전에 그 모 FA님이랑 같이 조인하고 나갔었어요. 어제였죠, 사실. 근데 올라오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전화를 했어. 전날에는 막 이제 내가 달러 상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100만 원까지 하고 싶다. 뭐 나 정말 돈만 더 있다면 나 언제든지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올라오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이거 너 말대로 이거 1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트럭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거 돈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하고 일단 지금 저축은 큰 금액으로 못 할 것 같다. 제가 사회초년생 상담할 때 제일 중시하는 게 무조건 사회초년생은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대로 설정을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딱 1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지환아 내가 그 100만 원 정도 너한테 얘기했었는데 그 좀 금액이 부담되는데 좀 줄일 수 있나? 다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 자금을 만들 때는 항상 비상자금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이 자금이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축자금을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신입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실제로 올라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전에 좀 100만 원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 진짜 다음 달에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딱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거, 불안한데? 그 분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FA님의 실력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금융상품을 결국 깰 수밖에 없어요. 깨게 되면 고객도 피해보지만 나도 피해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자금을 분산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를 뭐 금융상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라? 간단한 이유예요. 분산 저축을 해야지 내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돈 많이 필요하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다들 있잖아요. 실제로 결혼했을 때 5,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 이게 2023년도 12월 기준이에요. 지금 혹시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혼자금으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결혼식장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식장에 오는 모든 하객들을 위한 식대, 밥값을 계산해야 돼요. 제가 2018년도에 제 사촌동생을 결혼시킬 때까지만 해도 인당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식대가 충분히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인당 식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잘 아시지 않아요? 인당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이거 정말 냉철하게 말해서 과거에 식장을 결제할 때는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이 정도였으면 식장 대여해줬어요. 지금은 시작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정도를 걸고 그 다음에 그 인당 오는 하객들의 숫자를 정해야 돼요. 과거엔 그렇진 않았어요. 해봤자 한 50명, 80명 정도 결제해놓고 더 오면 그때 더 결제하지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아예 시작부터 100명에서 150명, 많으면 200명까지를 선결제를 해야지 식장을 대여해줍니다. 농담 같겠지만 모든 물가는 다 올라요. 결혼식장 식대도 올랐고 우리 솔직히 결혼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식장 식대가 끝이에요. 보통 스드메라고 부르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부터 수많이 내가 집에 새로 들어가야 돼 집에 들어가는 물건들부터 여러 가지 비용 다 들어가죠. 5,500만 원 가지고 결혼하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최근에 하신 분 가능하세요?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이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 평균 집값이 지금 거의 평균 집값이 평수에 상관없이 평균가가 8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 여기 잠실이잖아요. 잠실 송파 쪽에서 8억짜리 집 보셨어요? 원룸, 투룸, 쓰리룸 말고 아파트 계열에서. 여기는 시작이 10억대예요. 결국 아파트와 집값도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사회초년생이 이걸 내 돈 좋아서 이걸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초년생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빌려야겠죠. 대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최소 자금을 마련하자가 우리의 포인트가 돼야 돼요. 내 집 마련한다고 했더니 어떤 FA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점장님 그분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대전에 사는 집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의 이런 집값이 있으면 돈을 모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억에서 6억을 한 월급 200 정도에서 300, 400 뭐 이렇게 안 버는 사회초년생이 5억에서 6억을 모으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냉철하게 생각해서. 아무리 못 잡아도 둘이서 모아도 20년은 걸려요.
절대 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돈을 다 모으자가 아닙니다. 이 돈의 10%에서 20%가 되는 보증금을 모아서 나머지는 대출받아 들어간다.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집값을 모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모으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는 인원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절대 못 모읍니다. 이 부분 이해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연금. 되게 대놓고 말할게요. 연금 7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게 제가 지금 어디서 자료를 가져온 거냐면 국세청 자료예요. 국세청에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금액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 금액대가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연금 7억 택도 없을 겁니다. 냉철하게 말했어요. 지금 인당 7억 원 기준이라고 하면 2명이면 14억이에요. 근데 14억이라는 금액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90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얘기예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110세, 120세 점점 우리 평균 연령은 늘어날 겁니다.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데 연금 액수는 줄어들까요? 늘까요? 고객들이 받는 금액의 연금 액수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항상 연금은 추가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가도 똑같이 말하죠. 연세가 든 사람들한테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국민연금 꼭 해야 돼요? 이 국민연금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연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에서 위협이 돼요. 그 사회에서 위협이 된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국민연금의 영상에도 나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져요. 이게 사회적인 리스크거든요. 결국 국민연금이란 건 모두 지금 돈을 내시는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한테 리스크가 오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 돈 내가지고 사회에 오는 리스크를 같이 막자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냉철하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50대 이상이신 분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30대 초반에서 40대 사이이신 분들 국민연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20대이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못 받을 겁니다. 지금 이 구조로 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20대 사람들이 연금 준비해야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아요? 아니 나는 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 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20대 인원들은 제가 이 나이에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20대인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같이 연금 상품을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연금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팩트로 말하면 그분들은 직업도 아마 60대까지 못 갈 겁니다. 요즘 은퇴는 은퇴 점점 빨리 한다라고 얘기 들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기업이 사오정이라는 단어가 돌아요. 사오정이 뭔지 아시는 분? 45세 정확합니다. 45세 정년퇴직이거든요. 지금은 사공정입니다. 40세가 되면은 정년퇴직을 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가서 경력 인정받고 거기서 다시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돌아요, 실제로. 점점 은퇴는 짧아지는데 우리의 연금 자금은 적어진다. 연금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을 키우거나 이런 자금들. 어쨌든 이런 자금들은 전부 다 냉철하게 말할게요. 이런 자금들이 단기간에 준비가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재무상담을 해주고 재무상담과 그 계획을 짜주고 반드시 중장기 플랜으로 해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중장기인 이유는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가올 수 있는 사회적인 리스크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은 제발 수익률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보험 상품은 얼마나 안전하게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느냐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그렇기에 저는 원화 상품보다는 달러 상품이 더 안전하다라고 강의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은 뒤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강의를 너무 길게 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좀 간결하게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라는 개념 아십니까? 대한민국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모두 영향이 끼치는 그 수치가 금리인데 우리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1.75%. 이게 실제로 떨어져서 우리 0.75%, 0.5%까지 갔었어요. 0.25%까지도 다가왔습니다. 자, 대놓고 말할게요.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0.75%, 0.25%가 됐어요. 그거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거 무조건 높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 기준을 보세요. 시작부터 마이너스니까. 저는 진짜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이랑 스위스는 진짜 저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금리가 높은 게 고객들한테 유리한 걸까? 금리가 낮은 게 유리한 걸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금리 몇 프로예요? 5.5%. 한국도 3.5%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도 다들 금리가 우리보다 한참 낮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높게 올렸죠. 그 와중에 일본만 이렇게 좀 지키는 거? 이거 일본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그 이유도 뒤에서 나와요. 이게 한자로 써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정기 예금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년을 저축했어요. 0.3%래. 2년, 3년, 5년을 저축해도 0.35%래. 여러분들 이거 가입할 거예요? 가입 안 하실 것 같죠? 일본 사람들 이거 가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불티나게 팔렸어요. 실제로 그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은 이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더라고. 근데 이런 자금들이 일본의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곳에서 실제로 파는데 한국의 새마을금고 같은 게 일본에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 정도의 금리 상품이 나왔을 때 이거 완판당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이유가 뭐게요? 일본은 지금 돈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0.1%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오히려 내 돈을 맡아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맡아주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당신한테 내겠습니다 이 구조예요. 내가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낸다니까? 근데 얘는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맡아주는데 나한테 돈도 준다고? 와 이거 미쳤다. 무조건 가입해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거 2015년도 자료입니다. 참고로. 근데 한번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 2023년도에 글씨가 작아서 좀 말 안 할 건데 지금 금리가 아까 0.3%, 0.35% 하던 게 지금 금리가 몇 프로 됐어요? 0.1% 됐죠. 이 상품 사람들이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해요. 왜? 내 돈을 맡아둘 때가 필요한 거라니까? 내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 무슨 저축 상품을 판매하고 은행이 뭐 되게 수익률 좋은 펀드를 운영하고 이런 곳인 줄 아는데 은행의 주업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은행에서 하는 게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그리고 예금을 맡겨놓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은 다른 데다 빌려주면서 이자를 먹는 거예요. 그걸 예금과 대출 사이의 마진이라고 해서 예대 마진이라 부릅니다. 그게 은행의 주요 수입원이거든요. 결국 은행은 대부업체예요. 국가에서 인정한 대부업체예요, 그냥. 근데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적금 상품이 저축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은행 가서 저축을 한 줄 알아요. 실제로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축 상품이다, 투자 상품이다 이런 걸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축이면 저축이라고 써놔요. 궁금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저축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보시면 써 있어요. 예금은 저축일까요? 아닐까요? 예금은 저축이 맞습니다. 예금 저축이라고 써 있어요. 또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써 있죠. 저축성 보험이라고 돼 있죠. 연금 저축이라고 돼 있죠. 적금 저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금은 원래 저축 상품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적금 상품의 진짜 장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적금의 장점이라는 단점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적금하시는 분 우리 많지 않아요? 단장님께서 저희 그 이벤트로 저희한테 이거 1년 지나가면 금리 10%까지 해주시겠다고 단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적금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말 순수하게 안전한 저축 자산이라면 적금은 원금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지금 원금 손실 없잖아요.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적금은 내가 받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야 된다니까요. 사용료라는 걸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 같은데 실제로 저는 일본 만화 같은 것도 뭐 잘 보진 않는데 솔직히 근데 제가 일본에서 이런 뉴스를 봤었어요. 일본에 2018년도에 쓰나미가 왔었습니다. 한번. 그때 쓰나미가 왔었을 때 오키나와였나요? 그 섬이 약간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실제로 쓰나미가 왔었고 거기는 원래 물이 좀 많이 잠기는 곳이야. 그래서 일본이 되게 안전한 게 걔네들은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다들 이제 그 시민들이랑 국민들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되게 잘 돼 있대요. 그때 오키나와에서 그 쓰나미 같이 이렇게 물이 홍수가 났었을 때 모든 거기 살고 있는 그 현민들이라고 하나요? 거기 살고 있는 그 시민들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있는 대피소로 대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대피를 시켰다가 그 쓰나미가 이제 집을 다 부셔버리고 완전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파도가 쫙 빠지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그냥 박살내면서 들고 나와버린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은행이랑 아니면 투자 같은 데다 돈을 실제로 맡기는 사람들이 잘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저축을 금고로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봐도 나오고 만화 같은 데도 나와요. 제가 도라에몽이라는 만화를 좀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도라에몽에서 진구 엄마가 진구한테 용돈 줄 때 그거를 무슨 카드 우리처럼 카카오 이체로 해둔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던가요? 항상 현금으로 줘요.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항상 여기 오면서 고민이 뭐예요? 아 동전 겁나 많이 나왔다 이거 어떡하지? 타이 생각하잖아요. 일본은 실제로
돈, 화폐와 동전을 되게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용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준다니까? 근데 집 안에서 여러분들 금리 은행에다 맡기면 자꾸 그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이걸 안전하게 맡아두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다 넣을까? 여기 써있죠, 심지어. 고가 금고를 구매해가지고 집 안에 다다미 아래에다 숨겨놔요.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그림 뒤에다가 금고가 숨어있는 경우 그런 것들 정말 많아요.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쓰나미 그때 났었을 때 그 당시에 미쯔비시라는 중공업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철제 금고를 되게 저렴하게 만들었대요. 서민들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집에다 숨겨놓는 금고에다 이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이종철 거, 정현기 거 이렇게 안 쓰잖아요. 내 집에 숨겨놓는 금고니까 당연히 그냥 표시 안 하고 그냥 숨겨두지.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모두에게 그냥 팔 수 있는 서민형 금고는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쓰나미가 치고 나서 내려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위대라고 일본 군인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자기 집에 딱 갔는데 똑같이 생긴 금고가 수백 개가 나와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맞아요. 실제로 쟁탈전이었어요. 더 무거운 금고가 내 거다. 이러면서 서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실화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선진국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언젠가 한국에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금리를 항상 앞서갑니다. 사실 대한민국 금리 지금 되게 높았었어요. 2008년도까지만 해도 5%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적금을 해도 반드시 5%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죠. 여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요? 비정상인 걸까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릴 겁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환율 차이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미국에서는 뭐 국채나 아니면 미국에서 적금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가입하면 시작이 4.75인데 한국이 한 0.25%를 봐. 그럼 여러분들 한국이 저축할 거예요? 미국이 저축할 거예요? 당연히 미국이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외국인의 자산들이 미국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부득이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끌어올리게 되었죠. 실제로 영국도 아까 0.75%에 가까웠던 영국도 지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2008년도에 5%대 넘었다고 했죠. 근데 천천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떨어졌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한 1990년대, 1980년대 그 당시 혹시 일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는 거의 대학생 정도 오셨나요, 거의? 그 당시에 적금 금리 혹시 알고 계세요?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 금리가 10%대에서 15%대가 넘었어요. 근데 금리를 서서히 천천히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우리 다 죽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는 어떤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유가 뭘까? 기준금리라는 건 모든 금융상품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적금, 금융상품이죠. 예금, 금융상품이죠. 보험도 금융상품이죠. 대출도 금융상품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금 금리로 이자 많이 받아서 한 2,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는 거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겠지. 금리가 높아져서 와, 적금 금리 오른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난 기가 찼어요. 그런 사람들 대출 없을까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적금 금리 많이 받는 거 좋다? 대출 금리로 그만큼 내는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낸다니까?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금리를 서서히 떨구는 건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편안하게 받아서 내 집 마련해라. 대출을 편안하게 받아서 결혼자금 마련해라. 결국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에요. 금리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았어.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신가? 코로나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태예요. 말도 안 되게 불안정한 사태가 됐습니다. 이거 금리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올려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천천히 떨구는 시대로 돌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떨궈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금 적금만 하시는 분들 금리가 떨어져서 추락할 거라고 알고 있죠. 나한테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주먹을 그냥 보고 있어. 아니 뻔히 때리는 걸 보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적어도 나는 저 주먹이 맞지 않게 다른 장소로 옮겨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금리가 떨어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딱 4월 달만 돼도 한 달 더 유지를 하겠다. 이제 슬슬 금리 떨구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떨구던가요? 은행은 금리를 함부로 떨구지 않아요. 왜?
금리가 높아야지 자기들이 받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거든. 대출 이자가 높아지거든. 그래서 그 기준금리라는 게 대출에 영향 끼치는 게 아닙니다. 금리는 두 가지를 받아요. 이건 그냥 알고만 계세요. 기준금리도 영향이 있지만 정확히 대출은 코픽스 금리라는 개념을 따라갑니다. 이 기준은 6개월 단위로 바뀌거든요. 기준금리는 떨어지더라도 대출금리를 바로 떨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니 금리 떨어진다며 근데 왜 내 대출금리는 자꾸 안 떨어지는 거야? 그건 코픽스 금리를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등급이거든요. 지금 저거보다 더 심해졌어요. 저는 그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떻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번 연도 역대 최고의 정부 부채 계속 뜨잖아. 결국은 빚은 늘어나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출 보이십니까? 역사상 최대치예요. 금리 떨궈야 될 것 같아요? 안 떨궈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떨궈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예금 적금 하는 게 맞아요? 고객들한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점점 대출액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정부는 한 번은 동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금리를 서서히 낮추겠습니다. 이제 낮추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바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이 아까 마이너스 0.1%였을 때 지금은 좀 올렸거든요. 일본이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였을 때 일본에서의 대출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자, 1억을 빌리면은 0.6%의 이자를 낸대. 그럼 1억에 0.6%면 약 얼마? 60만 원 정도죠. 나누기 12 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내야 될 이자가 얼마예요? 1억을 빌렸을 때 5만 원이죠. 5억을 빌려도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이 정도면 집 구매할 만 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 혹시 받으신 분 있나요, 여기? 저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집을 구매하게 됐다. 제 금리가 지금 4.7%입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3억 정도를 빌렸는데 4.7%면요. 달마다 나가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넘어요. 집 구매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일본처럼 금리가 낮다면 내 집 마련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리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금리는 점점점 낮아져야만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금리 상품은 여러분들한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의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만드는 종신이나 아니면 연금이나 저축 같은 상품들의 장점이 뭐예요? 최저에 지켜주는 최저선이 있잖아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은행은 그냥 대출만 하는 곳으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차후 이제 중기, 장기 정도 가게 되면 결국은 보험사가 저축 상품과 돈을 맡길 수 있는 회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품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왜 미국이랑 홍콩이랑 아니면 좀 잘 나가는 나라라고 하면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보험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국 같은 데 가면 보험 설계사가 전체 모든 직업 중에서 금융업 직업 중에서 3등 안에 드는 직업인지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미래로 가면 보험 설계사는 각각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MDRT 연차총회라는 거 갔었을 때 그때 나는 그게 목걸이 메고 나서 그냥 걸어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저한테 박수 쳐주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거 왜 그렇게 보험 설계사를 좋아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거의 변리사급이에요. 변호사급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변리사 회계사 정도로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자격 따기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까 그 강정원 FA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금리가 얼마였다? 한 10%는 됐을걸요? 네, 연 17%입니다. 근데 이 상품이 이런 상품들이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평화은행이라는 은행 그 당시에는 옛날에 알고 계셨죠? 지금 평화은행이라는 은행 있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은행은 지금의 우리은행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죠. 자, 두 번째 동아은행이라고 IMF 시대 최고의 적금입니다. 연 18% 그리고 옆에 아래에 작게 써있지만 특별금리 추첨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야? 저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저 상품을 제가 가입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IMF 때 이제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제가 어릴 때 돌잔치 때 받았던 이런 금이랑 이런 것들을 다 국가한테 줬어요. 환원했어요. 환원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고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이거 실제로 만들었던 상품이에요. 제가 저 은행에 이 상품을 정확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저 특별금리 추첨이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갔는데 혹시 그 만화,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빨간 색깔 공 나오고 금 색깔 공 나오고 이런 거 아세요? 뭐 금 색깔 공 나오면 막 딸랑딸랑 하면서 아 당첨 1등 당첨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 은행에서 했었어요. 제가 그 혜택을 받았었고 제가 저 당시에 아마 특별금리 추첨 저 7%까지는 제가 못 받고 제가 저 당시에 3% 이자를 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 하나 뽑고 나서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는 기본 금리가 연 21%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연 21% 원금을 무조건 지켜줍니다. 그리고 연 21% 예금자 보호표까지 다 돼요. 이거 여러분들 있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으로 아무리 투자를 해도 1년 이후에 연 21%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본부 내에서, 사업단 내에서 진짜 한둘도 안 될 거예요. 한둘이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자,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동아은행이라는 은행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없습니다. 이건 IMF 때 실제로 망했어요. 자, 산업은행. 특판 정기 예금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채권이래. 근데 6개월 만에 18%의 돈을 주고 여기 써있는 게 말도 안 되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적금은 매 연마다 이자를 지급하죠. 근데 이 당시의 상품들은 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적금이라는 상품은 과거에 정말 부모님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 맞았어요. 근데 그건 2000도 아니죠. 그때 한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이나 그랬겠지. 지금 적금 여러분들 5%대 넘는 거 있을까요? 알고 계세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한투자신탁. 아니, 증권사도 그런 거 없어요? 증권사도 있죠. 증권사의 적금 같은 개념이 있어요. 발행어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이렇게 어음 같은 걸 발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연 23%짜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였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은행 같은 데 가서 상품 가입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했죠. 연 5%짜리 넌 적금이 있다 없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찾아봤어야죠. 저는 연 5% 적금이 있다 없다고만 있지 않을까요? 그럼 네이버 켜보세요. 직접 찾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항상 시키거든요. 정보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광주은행의 해운 적금이라는 거는 지금 금리가 몇 프로다? 13.5%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써 있죠. 기본금리가 몇 프로? 연 3.5%. 그리고 우대금리라는 걸 받게 된다고 하면 연 10%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우대금리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뽑기. 행운번호 추첨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은 10%를 더 주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3.5%예요. 이거보다 더한 회사도 있더라고. 뒤로 가잖아요. 아까 데일리 워킹 적금. 제가 이거 우리은행이고 5대 은행이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야, 11%를 돈을 준다고? 딱 가서 봤는데 기본금리가 몇 프로? 네. 그리고 우대금리를 받으려면요. 얘네 그 뱅킹에서 만보기 같은 어플을 깔아가지고 실제로 월마다였나? 뭐 만보를 걸어야 돼요. 그걸 1년에 채워가지고 12만 보를 걸어야지만 저 이자를 1년 후에 준대요. 이거 옛날에 제가 A사에서 일했을 때 그 A사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기억나세요? 혹시 헬스케어라고? 네. 그러면 보험료 10% 할인을 해주겠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7%가 10% 되는데, 한 달에 10,000보씩 걷고 그거를, 내가 보험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럼 20년 납으로 하면 20년 동안 매 월마다 10,000보씩 걸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험료를 10% 깎아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은 이자를 주겠다. 왜 자꾸 이자 주는데 조건을 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가입만 해도 10%, 15%를 주는 회사가 그런 상품으로 우리는 알고 어머님 시대에 그렇게 적금을 가입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어머님 시대에 적금 금리를 받으려면 우리는 뭔가 조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받기 어려워진다는 소리죠. 그만큼 은행도 지급을 안 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점점 은행 상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동의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제 고객이 어제 저한테 저희 고객도 아니죠. 얼마 전에 모 FA인이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계속 라이나 생명이라고 어디서 전화가 온대.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새로운 상품 가입하세요. 새로운 상품 가입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 카드나 이런 거 하실 때 아마 개인정보 동의랑 그 보험 상품 이런 거 안내 같은 걸 전부 동의를 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적금 가입하려면요. 마케팅 정보 무조건 동의해야 돼요. 이런 거 동의하고 10,000보씩 걸어야 여러분들이 적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적금, 까다로운 이런 조건 다 맞춰가면서 여러분들 저 이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철하게 말해서 본인이 여기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 있어요? 제가 봤어요. 여기서 한정FA 빼고 10,000보씩 걷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방금 전에 우리 5%짜리 적금이라고 했잖아요. 단리 5%예요. 혹시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다 알겠지. 모르면 안 되지.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거고 복리라고 하는 거는 원금에 이자 그리고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단리는 더하기로 불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복리는 곱하기로 불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의 차이예요. 적금은 더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다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곱하기죠.
그럼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으로 저축을 또는 투자를 또는 연금을 할 때 여러분들은 더하기로 할래요? 곱하기로 할래요? 그 사회초년생한테 설명할 때 진짜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단리와 복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 더하기로 저축하는 게 좋아? 곱하기로 저축하는 게 좋아? 곱하기요. 그럼 곱하기 상품부터 보여줄게. 이렇게 가는 거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주변에 사회초년생분들 지인들이나 아니면 아들이나 따님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적금 가입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단리랑 복리가 뭔지 알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대부분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돼요. 저는 사회초년생이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지 전자에서 어떻게 해야 지 모르겠어요. 너무 겁이 나요. 뭐 가가지고 무슨 말하면 실수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솔직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냉철하게 저 이거 옛날에 그 정화중 FA랑 같이 한번 갔었는데 그때 화중 전문가님도 가가지고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엄청 막 지원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화중아 너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 그 말이 정답이 돼. 그리고 실제로 그 고객님이 40대 40살이었나요? 네, 그 고객님만 나가서 상담했을 때 결국은 그 분께서도 아는 내용이든 모르는 내용이든 결국 정화중 전문가한테 허락을 받게 돼요. 몰라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날 부른 거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말이라고 해도 사슴이라고 해도 걔는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초년생이랑 상담할 때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맘 편하게 나가서 놀다 오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단리 복리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연 5%짜리 적금 아까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가 1년이라고 했죠. 10만 원씩 1년이라는 금액을 했어요. 그럼 총 원금이 얼마예요? 평소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10만 원씩 1년간 돈을 넣었어요. 그럼 총 금액이 얼마가 돼요? 네, 맞아요. 네, 12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문과다, 자기가 이과다, 나 수학 좀 잘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이과 출신 없나요? 항상 이렇게 여기서 손 들라고 하면 뭔가 질문할까 봐 아무도 안 되더라. 제가 실제로 고객한테 물어봐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그러면 저 문과예요. 그럼 수학 계산 제가 할게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저 이과예요. 그럼 계산 잘하시겠네.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금액이 얼마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바로 나와야 되는 질문이에요. 120에 곱하기 5%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만 원 정도가 금액이 됩니다. 근데 그 금액 냉철하게 말해서 그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받은 돈은 32,500원이야. 왜? 뭔가 뺏겼다는 소리죠. 누가 뺏어갔죠? 은행에서도 뺏어가고 또 어디서? 나라에서도 뺏어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금액이 깎였어요. 왜 깎였을까요?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세금 공제 전이에요. 써있죠. 세금을 내기 이전에도 내 원금은 손해를 봅니다. 이유가 뭐야? 원금이 아니라 이자는 손해를 봅니다. 이유가 뭐지? 은행은요 단리로 불어한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 말이 다 맞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첫 달에는 그러니까 총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단어로 쓰면 총운용 월적수라고 부릅니다. 총 운용되는 월이 몇 개월이나 쌓여있니? 그 개수에 따라서 돈을 줄 게예요. 자, 첫 달 시작했어요. 0회에서 12회예요. 첫 달 시작했어요. 몇 달 남았어요? 정확히 하면 첫 달 시작했으면 0회에서 12회이기 때문에 12달이 남은 겁니다. 12달이 남아서 이자를 곱하기 12로 해서 다 주죠. 자, 한 달 지나갔어요. 몇 개월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죠. 곱하기 11로 돈을 줍니다. 또 한 달 지났어요. 곱하기 10, 9, 8, 7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두 달 남았을 때 곱하기 2, 한 달 남았을 때 곱하기 1. 자, 마지막 달에 이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원금에다 1 곱하면 원금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매달마다 12로 곱하는 5%를 계속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남은 개월 수만큼 점점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만큼 거의 한 절반 정도, 약 51%에 가까운 금액이 날아갔습니다. 이거 누가 먹었어요? 이걸 은행이 먹어요. 그게 은행의 사업 비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은행의 입장에서 원금을 고스란히 남겨가지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자까지 줘야 돼. 그럼 그동안 그 돈을 맡아주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운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은. 뭐 이거 인터넷에 넣어도 걔네가 뭐 땅 파가지고 묻어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프로그래머나 누구를 고용하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겠지. 뭐 시스템 관리 비용 같은 것도 있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써가는데 원금은 그대로 주면서 이자만 주겠다. 말이 됩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에요? 뭔가 본인들도 먹어야 되는 본인들만의 사업비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신보험 사업비가 뭐 인터넷에 치면은 종신보험 사업비가 높아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 보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때 말하는 게 은행은 50%대가 넘는데 넌 이거 알고 가입했어? 저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함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 말해주면 제일 먼저 말해주는 게 그래서 너 적금 가입한 이유가 장점이란 단점을 다 알고 가입한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장단점 같은 거 모릅니다. 오로지 딱 한 개 보고 가입했죠. 뭘 보고 가입했을까요? 수익률, 이자.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넘어가면 실제로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까 5%짜리 적금이라고 했죠? 내가 매 월마다 50만 원씩 했네? 1년을 넣었네? 그 원금이 얼마? 600만 원. 근데 내가 받는 이자는 얼마? 16만 2천 원. 이거 아직 안 끝났죠? 세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세금 떼고 나면 얼마가 될까요? 세전이라고 돼 있죠? 실제로 세금 떼고 나면은 내가 받는 금액은 6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이나 묻어놨는데 내가 받는 이자는 13만 7천 원밖에 안 됩니다. 요즘 13만 7천 원이면요, 한 달 핸드폰 비용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니면 13만 7천 원이면 뭐 여기서 그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고 나면 웬만하면 13만 원, 10만 원 나오지 않아요?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요즘 삼겹살 값이 200g 정도도 아니에요. 요즘 180g인데 180g에 18,000원하고 어떤 비싼 데 가면 프리미엄 삼겹살 이런 데 가면은 23,000원 넘어요. 여기 송파 이런 데 특히 그렇더라고. 만약에 뭐 제가 저희 지점장이니까 저희 지점원들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삼겹살집을 가잖아요. 술을 일절 입에도 안 대고 고기만 먹어도요. 제가 봤을 때 40만 원대는 깨질 것 같습니다. 인당 2인분은 먹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1년이나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넣어놨는데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 솔직히 별 효용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는 원래 5%짜리 상품을 알고 가입했지만 5%였지만 실제로는 2%밖에 안 됩니다. 아까 그 이벤트성 금리 하나도 못 받고 기본 금리만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이자가 몇 프로대였죠? 1% 아니었어요? 1%? 3.5%에서 뭐 1% 사이잖아요? 지금 이거 5%로 계산했을 때 실제 수익률이 2%예요. 절반 이하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금리 1%로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몇 프로라는 소리입니까? 0.25%대라는 거예요.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100만 원 넣어두고 1년을 기다리는데 2,500원 받습니다. 2,500원이면 밖에 나가서 이디야 커피 한 잔을 못 먹어요.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적금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적금 금융상품을 아직도 수익률로만 바라보니까 이자를 받는 걸로만 바라보니까 적금 상품은 가입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적금 상품의 장점도 말해줘야죠. 이자가 뭐 적게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 상품은요. 단기 금액을 넣어서 원금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빠르게 그 돈을 내가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잖아. 상품의 성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중장기는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큰 돈에다 써야지가 되겠지만 단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원금을 반드시 지켜서 내년도에 나는 이거에다 써야겠다 라는 사람들은 사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금 같은 상품 가입할 때 수익률 자꾸 바라보는 친구들 다 틀린 겁니다. 그 상품의 안정성을 봐야죠. 당장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적금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적금만 하는 친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머니 시대의 그 당시의 지식을 갖고 적금만 가입하고 있는 거야. 실제 수익률이 이런데 저쪽 잘하고 있어요. 저희 최근에 사례 있잖아요. 한지영 전문가님. 가가지고 딱 말했는데 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었냐 그분? 나 2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달러 상품 보여주니까 하는 말이 야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상품이네. 이 얘기가 먼저 나온다니까요. 놀랍게도 아직도 분산 저축을 안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킨 한 마리 요즘 2만 원 넘습니다. 요즘 치킨 한 마리 2만 원 넘던데요? 배달비랑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한 23,000원, 25,000원도 하죠? 자, 제가 20만 원 정도의 적금을 1년 동안 넣고 그 당시 기본금리 1.8%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런 거 싹 다 계산했을 때 넣는 금액은 약 240만 원. 그리고 받는 이자가 얼마죠? 받는 이자 19,000원이에요. 요즘에 적금 20만 원씩 하면요. 그 이자 가지고 1년 이후에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어요. 그런 시대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뭘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차라리 20만 원씩 뭘 사는 게 나을까요? 진짜 농담 아니고 차라리 그걸로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배당금이라도 받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으로 저축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리가 높아 보이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머님들의 시대에는 정말 좋은 상품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도 부모님 시대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주세요. 적금이 내 인생에 저축이 정말 되는 상품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식부터 깨야 돼요. 이거 영상을 보고 지나갈까 하는데 이거 2012년도 영상이군요. 14년도 영상인가? 요새 백사은행에 되게 옛날 자료입니다. 금리 좋대요. 은행이 풀어줘서 많이 줘야 덥네. 문제가 없습니다. 적금을 넣으면 나중에 내 돈만 주나요? 이자 받아오죠. 그러면 내 이자를 잘 빌려서 찾아오려고 했더니 내 돈을 다 줘? 오, 이 정도는 아시네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건성자여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몇 프로대죠? 오, 13%는 이자 중에서 일반 것이고요. 세금 문제는 9.5%. 그 다음에 세금을 하나도 안 떼는 건 뭐라고요? 비과세. 그죠, 비과세. 진짜.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많이 저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클 테니 세금 하나도 안 되는 비과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세금을 떼던 말던 비과세를 해주던 말던 별 관심이 없을 뿐이고. 그죠? 한국의 금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한참 경제활동을 하셨을 70년대 때 20% 가까이 20%가 넘었어요. 해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내가 저축만 하면 20%를 무조건 주겠다 그러면 저축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못 먹어도 보잖아. 금리가 그렇게 높았을 때는 무조건 무지한 은행에 저축을 하는 이거 적금을 만기가 돼서 금방금방 돌아오죠. 그때는 비과세가 3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재테크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다 맡겨. 그래서 엄마한테 세뇌당하듯이 배우셨죠. 그렇죠. 엄마가 다 해줄게. 야, 일단 결혼하면 네 월급은 생활비수고 남편하고 다 정네. 그리고 무조건 주택 청약에 들어가지고 진짜 아파트를 사야 한국 쌍꺼풀이가 좋기 때문에 집을 한 절대로 가격이 안 떨어져요. 지금도 똑같죠? 그래 그렇게 알고 컸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은퇴하는 유의 모습들은 일단은 상가가 있죠. 조그만 가방을 들고 옆으로 이렇게 닦으시고 월세를 받으시면서 골프 치시고 크루즈 여행을 다니는 분이세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1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금은 0.1명입니다. 없어요. 절대 안 나와. 여러분들은 70년대의 마인드로 2012년의 금융경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전 적금만 할 거예요. 항상 손해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0년 전엔 달랐을까?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10년, 20년 전의 마인드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사회초년생들조차도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정보를 찾아요. 전 놀랍게도 유튜브에 이렇게 정보 올라오는 것들 생각보다 되게 정제화되어 있는 자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정제화되어 있지 않은, 거의 이거는 그냥 누가 아무나 가가지고 아무나 무슨 막소리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고객들한테는 또는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되어 있는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근거 있는 자료로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 정도였죠. 2024년도입니다, 지금. 2024년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화됐죠.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겁니다. 초저금리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은행 금리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적금 금리 막 이런 것도 보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실제로 1,000만 원짜리 돈 넣어도 3만 원이 안 된다. 이거 지금 계산해 봤거든요. 지금 계산해도 5만 원이 안 넘어요. 1,000만 원을 갖다 넣어도 예금 금리가. 적금 예금 하는 게 맞습니까? 적금 예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적금 예금만 하는 건 아직도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건 뭐다? 그게 고정금리형 상품이 되겠죠. 이거 실제로 제가 이거 현기 전문가한테 받은 자료인데 1996년도에 이 적금이나 이런 연금 같은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적용률 금리 퍼센트 보이세요? 뭘 해도 7.5%대야. 말도 안 되는 상품입니다. 저희 외삼촌 계세요. 저희 외삼촌도 이런 비슷한 연금을 1998년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저희 외삼촌께서 가입하신 그 상품 연금 지금 실제로 그래요. 대한생명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한화생명이죠. 한화생명에서 그렇게 그 소고기랑 꽃다발을 보내요. 제발 해지해달라고, 진짜요. 계속 연락이 온다니까?
그만큼 이런 금융상품들이, 과거에 이런 상품들이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품들이 되었죠. 그럼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적금이랑 이런 거 지금 이거 보험상품 이렇게 가입하고 나면 10년, 20년 이후에 뭐 물가 상승률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아우, 나 이거 지금 가입하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분한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때 당신이 갔을 때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품으로 바뀌어 있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사실. 그리고 그거 방금 전에 물가 상승률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뒤에 또 나와요. 네, 이런 건 좀 깔끔하게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정금리를 확보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당시에 연예인들 보면은 진짜로 막 93년도, 90년도에 가입했던 20%짜리, 30%짜리 적금? 이런 거 상품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적금 상품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변동이에요, 변동. 고정금리형 적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적금은 비과세이면서 고정금리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냉철하게 말해서. 저희 리치피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럼 냉철하게 말하자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금리가 변동돼서 하락하는 것들밖에 없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금융상품 뭐예요? 우리도 저축해야 되잖아. 고정금리형 상품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복리 얘기했는데 이건 짧게만 얘기할게요. 결국은 더하기냐 곱하기냐의 차이인데 1년에서 2년, 3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거 보이세요? 그래프가? 근데 4년차, 5년차부터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은행 상품들의 적금 상품이 3년을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은행 상품은 단리 상품들을 위주로 만드는 게 조건이었어요, 실제로. 대신 그걸로 대출을 너희들이 마음껏 할 수 있게 너희한테 대출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나 이런 금융상품들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게 하겠지만 너희들한테 복리라는 개념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4년차, 5년차만 되더라도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아주 극명하게요. 사회초년생들 지금 1억에서 2억, 3억, 막 5억 돈 필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 하죠. 그 목돈이 1년에서 3년 안에 모일 수 있을까요? 못 모이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말해서 사회초년생들일수록 중기, 장기 저축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단기 저축을 꾸준히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가 상승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매트라이프 그 지점장님한테 받은 자료인데 그 짜장면이 뭐 1970년도에 150원이었대.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앞에 그 황금루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데 거기 짜장면이 5,000원이더라고. 근데 짜장면 5,000원이면 싼 거예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유튜버인데 그 빅페이스라고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짜장면 막 이런 거 먹으러 다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짜장면 금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호텔 짜장면보다 더 비싸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58,000원인 거예요. 뭐 짜장면이 58,000원인데 뭐 거기 안에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한우 소고기를 넣어주고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도 58,000원짜리 짜장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겠어요. 짜파게티랑.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가는 계속 올라요. 과거에 150원이었던 게 지금은 여기 아래가 잘려있는데 지금은 6,000원, 7,000원대입니다. 또 이것도 제가 재밌게 봤는데 1974년도에 새우깡이 50원? 지금은 새우깡 하나 얼마예요? 저 어제 새우깡 사 먹으러 갔어요. 지금 1,700원.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1,700원이에요. 그리고 노래방 새우깡 아시죠? 혹시 큰 거. 노래방 새우깡이 처음 나왔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저도 이거 아까 찾아봤는데 놀랐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00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정확히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밀레니엄 시대 어쩌고 하면서 막 홍보한 게 있더라고. 그 당시에 그거 지금은 엄청 비싸겠지만 그 당시에 그거 88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큰 게. 근데 그 당시에 새우깡 자체도 3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방 새우깡 가서 혹시 사보신 분 있나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네. 되게 정확해요. 난 네이버에 찾아보고 한 건데 되게 정확하게 시래. 뭐 맨날 먹는 것처럼. 네. 역시, 네. 역시 멋집니다. 저 풍채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노래방 새우깡 같은 거 지금 저기 대형 같은 데 가잖아요? 싸요. 진짜 말씀하신 저 가격이 싼 거예요. 저거 웬만한 그냥 우리 일반 동네에 있는 마트 같은 데 가면 7, 8천 원에 팔아요. 880원짜리가 7, 8천 10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결국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날 저축을 해요. 1000날 저축을 해요. 그 돈이 10년, 20년 후에 그 돈이 지금의 가치를 그대로 가질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단기납종심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단기납종심 지금 5년에서 7년 넘으면 수익률이 나중에 120%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맞아요. 진짜로. 저는 아직도
단기나 동심만큼 그 중단기간에 자금을 모아서 이 정도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준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국가나 이런 데서는 상상도 못할걸? 여기 마침 김우중 점장이 안 계신데 아쉬운데, 제가 김우중 점장님이 일본에 계신 분한테 이제 계약을 받았다,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일본 사람들 아니까 한번 물어볼까? 라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분들이 국내 소득이 없고 일본에 소득이 있어가지고 가입하는 게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5년에서 7년 동안 유지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부터 궁금해요. 5년에서 7년 동안 그걸 금액 변동 없이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품이 한국에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요? 일본은 거의 그런 거 없는데? 한 2년, 3년 동안 유지되는 상품은 되게 많대. 근데 5년, 7년 이상 유지되는 상품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돈이 반드시 원금을 넘어간다는 거에 놀라더라고요. 그런 상품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김우중 점장이랑 그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진짜 이거,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진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랑 관련 많은 사람들을 고객층으로 만들면은 이거 내 컨셉 영업 될 수 있겠다. 저 이 생각부터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요, 이 상품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막 거래해야지. 이것도 맞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맞겠지. 근데 그 상품을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 KDB 상품 나왔었잖아요. 과거에 KDB 무심사 무진단 상품 나왔을 때 다들 무심사 무진단이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찾아가서 해야지 이 생각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했었냐면, 이게 약간 산도의적으로 어긋나 이건 아닙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됐는데 가입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지? 이거부터 생각했어요. 소방관들. 소방관들 제가 권유했었는데 그때 위험성 때문에 보험 가입 종신보험 싹 다 거절당했는데, A사 때 그때 내가 소방관 거기 한 개를 뚫었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거기 찾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내가 병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사망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찾아가서 그런 분들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를 그런 어머님으로 해놓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것도 실제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연세가 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가입 안 됐던 조건이지. 이번에 KDB가 무심사 무진단 상품 이런 거 다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이대를 줄인 이유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심사 무진단 상품이면요, 정말 그 조건에만 맞는다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동안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까? 과연 없을까요? 무조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내가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컨셉 영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고객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런 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방금 전에 아까 우리 지금의 1억이 10년 이후에 1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물건 가격은 올라. 근데 화폐 가치는 거의 그대로 가요, 사실. 오히려 떨어져요, 한국은. 냉철하게 말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뭐 이렇게 써있죠. 과거 지금의 100억이라는 돈이 당시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그 당시엔 100억에다가 플러스로 14억이나 더 돈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144억이 지금의 100억이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 가세요? 지금의 화폐보다 10년 후의 화폐는 가치가 14%나 떨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단기란 통신 지금 126%, 128%, 막 123% 이러잖아요. 그거 15년 이후가 되면요, 지금의 원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단기란 통신이라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품조차도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사실상 그냥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로 준비를 한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달러 상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금 달러값 얼마인지 아시는 분? 오늘 아침 비중 1380원, 1381원이에요. 딱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1360원이었어요. 1400원 찍을 겁니다. 자, 여러분, 화폐 가치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는 상품이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를 준비한다면 뭘로 하는 게 맞습니까?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같은 저축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되는 걸 찾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실제로 보시면은 1억이라는 돈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래요. 3%인데 현재의 화폐 가치가 보통 이 정도 금액이라고 칩시다. 현재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나중에 우리가 10년 후가 되면은 그 1억이라는 돈은 740원어치밖에 안 된, 740, 맞나요? 네, 740만 원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소리. 이거 영화가 빠졌네. 7,4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딱 26%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7년짜리 단기란 통신을 만들고 10년 차가 됐어요. 정확하게 원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서 퍼온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트라이프 자료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자료 어디서 퍼왔냐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기획재정부 자료예요. 국가 자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세금 얘기 한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원래 담배 태우시는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담배값이 2,500원이었죠. 지금 담배값 얼마예요? 4,500원이죠. 담배값의 원가 거의 안 올랐네요. 원가는 그대로 아닙니까? 근데 뭐가 올랐어요? 담배? 소비세. 담배의 원가는 1,000원도 안 돼요. 2,500원일 때도 1,000원도 안 됐어요. 근데 세금, 소비세로 640원. 오케이, 그래. 지방교육세. 아, 이거 왜 또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급여 받을 때 이거 안 내요? 내잖아요. 월급 받을 때 이거 차감하자. 아, 우리는 사업자니까 패스한다. 4대 보험 가입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얘를 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담배를 사야 되는데 또 담배 살 때도 이거 내야 돼. 술 살 때도 또 내야 돼. 적금 가입할 때도 또 내야 돼. 그리고 난 이게 좀 웃겼는데 여러분들 내가 내 돈 주고 나서 내 담배를 피겠다는데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원가는 1,000원도 안 되지만 내는 세금 포함해서 2,500원이었어. 자, 가격이 4,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가 얼마 됐어요? 원가 200원도 안 올랐어요. 자, 담배 소비세 얼마 됐습니까? 400원 올랐죠? 그리고 지방교육세조차도 또 100원이 올랐죠. 그리고 건강증진 부담금이 500원이나 올랐습니다. 네,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사회에 정말 기여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껏 피우세요. 여러분들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한 세금이 생겼습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거 아십니까? 원래 담배는 개별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가지고 마사지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사는 거지. 제가 갑자기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담배 피실 분, 자, 마이드 세븐 10갑 사올 테니까 저한테 다 돈 맡겨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참 일괄 구매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가가지고 하나씩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거에다가 세금을 매긴다고? 이런 세금 처음 들었습니다, 전.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니면 담배나 이런 걸 쿠팡으로 공동 구매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이 세금도 지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서 내년도 사이에 담배값을 또 올린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번에는 담배값이 7,500원까지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꼭 말하면 담배 끊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놓고 말할게요. 못 끊을 겁니다. 네, 그래도 피죠. 아, 진짜 빨리 끊어야지 이러면서 술 끊는 사람 봤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술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아, 열받으니까 더 마셔야지. 보통 사람이 그러지. 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격 올랐다고 끊는 사람 봤어? 아무도 없었다니까?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세금이 되게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은 보유기간이 연 8%였는데 지금은 보유기간 연 4%에 거주기간 연 4%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가진 내 집에 대한 세금만 원래 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나 누군가한테 대여해 주는 것도 대여를 해줬으면 그 대여한 사람이 책임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젠 대여를 해줘서 집주인이 내란 소리예요. 원래 전세의 최고의 장점 중 아닙니까? 이 하나 아닙니까? 내가 이 소유권을 잠시 얘한테 넘겨주는 개념이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니까 이게 되게 좋았어. 근데 이제는 네 집이잖아. 어쨌든 세금 내라고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똑같이 8%로 보이겠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는 안 내도 되는 돈을 지금 내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세금이 비싸지니까 집을 어떻게든 빨리 좀 팔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래 너 팔 거야? 팔 거면은 원래 40%만 내던 거 지금 70%까지 올릴게. 팔 수 있으면 팔아봐. 이거예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원래는 기본 세율이 보통 18%, 16%대였어요. 지금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세금을 뜯어야 되는데 집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집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니까 얘네들은 세금 낼 능력이 되네. 그러니까 얘네한테 돈을 받아야겠다. 대신 얘네가 함부로 갖다 팔 수 없게 묶어놓고 패야겠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금으로 때리는 거야. 딱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부동산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 안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면은 그 세금을 얘네들이 많이 세금을 내니까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방 전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대놓고 말할게요. 집주인들이 세금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그 돈을 낼 것 같아요? 아니면 월세를 올릴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폭등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세 하는 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지금. 이제 전세에도 이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들 또는 우리 같은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지금 집을 구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집을 사지 못하면은 이거 못 살 것 같다. 안 되겠는데? 야 빨리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 거고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추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계속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집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려면 아까 일본 정도는 돼야 돼요. 솔직히. 네. 원금과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이 되게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나라 세금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엄청 높아 보이죠? 말도 안 되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금이 전 세계에서 정말 낮은 편이에요. 보이세요? 이자 소득세만 보더라도 한국 15.4%죠. 다른 나라 보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게 언제적이냐면 뉴스가 이게 2016년도 12월짜리 뉴스예요. 실제로. 그래서 2015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처랑 OECD라고 선진국 모임에서 야 한국 세금 너네 너무 낮아. 너네 세금 올려야 돼. 몇 프로까지? 평균선이 40%까지는 올려야 돼. 그래서 한국의 세금을 실제로 40%대까지 올리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 이거 정책을 이끌어가던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진행이 끝까지 안 됐습니다. 내각이 전부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이제 소득세를 올려야 되겠지만 당장 올리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점점 눈치 보고 그러다가 국가 부채 쌓이게 된 거죠. 이젠 시행해야 돼요. 이제 금리 안 낮추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부터 지금 집을 구매해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금리를 낮춤과 동시에 세금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다들 여러분들 잘 사시라고 그거 돈 줬잖아요. 국민들한테 다 상생지원금인가? 우리 그거죠. 우리 지원금 받은 거 그 이름 뭐였죠? 전국민 대상으로 줬잖아. 여러분들 5만원씩 10만원씩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그래. 재난지원금 같은 거 줬잖아요. 그것도 세금으로 나간 거잖아. 이제 나라가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돈을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좀 살 수 있게 해줬잖아.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뭘 올리겠어요? 세금을 올려가지고 다시 그 돈을 걷어 들여야지. 빌려준 거예요, 사실. 다시 걷어 들여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세금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과세는 3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10년이잖아요. 5년 이상 상품, 목소리가 이렇게 하니까 확 커지네요. 5년 이상 상품을 가입하고 상품을 안 깨고 10년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비과세에 적용이 되는 게 맞잖아요. 자, 이제 이 비과세가 앞으로는 뭐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비과세의 성립 기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과세 자체의 성립을 조금씩 없앨 겁니다. 그 이유가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비과세라는 상품을 한국이 너무 많이 갖고 있네?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그걸 가입할 수 있네?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네? 그걸 먼저 막아야지. 그래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런 금융상품을 좋아한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산층도 아니야. 내 집 마련을 해서 내 소유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결국은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가지고 국가는 세금을 계속해서 걷어내겠다. 자, 우리는 세금을 이제 많이 걷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품은 뭐죠? 없어지기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과세라는 상품은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못하게 될 거예요. 미국의 비과세 없어 보이죠? 미국 비과세 있어요. 대신 연 2천억이었나? 2천만 달러인가 2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는 그런 회사한테만 비과세를 일부 적용을 해줍니다. 비과세라는 건 국민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건 돈을 많이 내는,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을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할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사실상. 저는 거의 그렇게 확신합니다. 비과세는 곧 없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하게 될 거고 그건 사실상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얘기했네요. 고정금리,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그 돈을 모을 때 뭘로 모으는 게 유리하다? 달러로 모으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고 끝납니다. 노후연금에 관련된 내용은 패스할게요.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노후연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나요?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미 세금 처리까지 다 해놓은 거야. 그냥 너는 앞으로 이거 갖고 살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일을 보통 안 하더라고요. 일을 잘 안 하던데? 국내에 잘 없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유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유학을 나가가지고 아직까지도 거기 삽니다, 그냥. 한국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오는 게 아버지한테 뭐 물려받을 때 뭐 서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연금이 필요한 건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사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라는 개념을 잘 필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냉철하게 말해서. 대신 연금 대신에 그만큼의 자산을 현물 자산으로 가지지. 집이나
금이나 부동산 같은 걸로. 그래서 진짜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딱 우리 같은 서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연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까 고정금리, 그리고 비과세, 달러 상품 이 세 가지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유리해질까요?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유리해지겠죠. 금융상품의 기능을, 되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에 한 개 가입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상품을 어디에 쓸지를 내가 원할 때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한테 피해가 안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축이면 저축으로 써야지. 근데 상황이 바뀌었네? 내 금융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연금으로 사용해야지.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정말 못 살라라, 난 해외로 떠나야지. 그때는 외화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 가지 금융상품이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돼요. 그게 안전한 상품인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니라 안전한 상품인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 연금 솔직히 인당 못해도 한 달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두 부부라고 하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나와야지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물가 상승이 높아진 시대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 수령한 사람이 전체의 0.00058%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2019년 기준으로 최소 노후 자금의 180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 중에서 이 정도 금액을 월마다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2명밖에 없어요. 다 대기업 총수급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연금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긴 맞는데 그 서민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이거 근데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아직 없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십니다. 근데 저희 일가 친척들 같은 건 대부분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이제 국민연금을 좀 수령하시는 편이에요.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이미 자금도 충분히 다 넣고 잘 넣었어요. 많이 받아도 그래도 한 200은 받지 않을까, 한 150은 받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으로 외삼촌 얼마 받으세요? 내가 한 114만 원 정도 나오나?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으세요? 회사의 사학재단 같이 그쪽에서 받는 연금이 대부분이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국민연금만 믿으면 노후가 없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거. 제가 말씀드린 건 중기 목적 자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글씨가 작으니까 뒤에서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7년에 납입하게 됐었을 때, 7년에 납입하고 나면은 딱 109%, 106% 이 정도의 수익이 되지만, 7년 납입하고 3년을 더 거치하면 수익률이 124%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확정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뒤에 보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정리해놔요. 여러분들 적금이 우리의 주요 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저축하는 자금. 여러분들 이 자금 컨셉을 뭘로 잡아요, 다? 저는 솔직히 달러 상품을 만약에 잡을 때 제가 아까 분명히 본인만의 컨셉 영업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달러 상품을 2018년도, 19년도에 매트라이프 본사에서 인정할 정도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제일 많이. 본사에서 취재하셨어요, 저한테. 영상 촬영에 갔어요. 달러 이거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컨셉을 잡으시냐 물어보길래 제가 말했던 건 이겁니다. 강남에 유학생들 자녀들을 두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강남 유학생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한테 이 상품으로 자녀 이름으로 준비를 해서 자녀가 미국에서 꺼냈을 때 수수료가 2원밖에 안 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자금을 앞으로 매번 바꾸지도 않아도 되고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자녀를 위한 유학자금 컨셉으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많이 팔렸고. 근데 지금은 유학자금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 지금은 과거 그 당시처럼 다 화폐 통장이라고 해서 원화로 넣고 달러로 바꾸고 원화로 바꾸고 유로로 바꾸고 이런 상품이 그 당시엔 많이 없었거든요. 5년 전, 6년 전에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유학 전용 자금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만 쓰기에는 조금 아쉬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품을 단기납 상품으로 적금과 비교해서 보여줄 줄 알아야겠죠. 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연 30만 원이었어요. 적금도 30만 원이네? 근데 저축 가능 금액, 적금은 100만 원 이상 못 넣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 구조에? 실제로 못 넣어요. 적금 나 150만 원, 2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 50만 원 또는 100만 원, 1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액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납입기간 1년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지금은 6개월에 가까워요. 적금은. 근데 우리가 만드는 상품은 기본이 7년 납입으로 가능하죠. 납입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자율. 완납하게 돼서 저희는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환급률이 124.5%예요. 7년 완납하고 10년 차가 됐을 때 저 정도 수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건 원화 기준이라는 거죠. 저거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과 손해 입히지도 않은 겁니다. 10년 이후에 달러 값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이면은
1380원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10년 이후에 달러가 만약에 1400원이나 1500원이 되어 있다? 그만큼의 차익이 내가 받는 수익이 됩니다. 그걸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이라고 해서 환차이익이라 불러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오늘자가 됐든 간에 아니면은 그 나중에 10년차가 됐든 간에 달러의 수익률을 제외하고도 원금의 수익률이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환급률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나쁩니까 저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되는 거 알아요? 보장성 보험은 특별 법이 있습니다. 다들 막 세액공제되는 상품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보장성 보험은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100만 원까지 총 납입하는 게 연간 100만 원이 넘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퍼센트는 12%예요. 원래는 13.2%인데 12%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야당이죠. 네, 현재 야당에서 이거를 12%에서 24%까지 올리는 걸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선. 우리 상품 보험만 가입하면 이제 연마다 반드시 그 사람이 24만 원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네? 대박이잖아요. 보장성 보험은 이렇게 세액공제 특별법이 있다는 것도 강조해 주세요. 세금은 안 내는데 돌려받는 금액은 반드시 생기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쫙 있잖아. 마지막 10번이 기부금 공제란이고 그 왼쪽에 8번란 보세요. 뭐라 써있나? 보장성 보험란이 따로 있습니다. 이유는 저 특별법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가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우리는 안 낸다. 근데 여기는 세금을 15.4% 차감을 하고 심지어 이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보험금이라는 보너스도 있지만 적금 상품에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10년 동안 30만 원 넣었을 때 7년 차가 됐을 때 얘는 252만 원을 넣고 받는 금액이 270만 원입니다. 괜찮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년 차가 됐을 때는 내가 총 이자로만 385만 원을 받아 갑니다. 자, 10년 차가 됐을 때 적금 똑같이 넣었어요. 1년 기준으로 36,000원. 이 금리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겠죠. 근데 7년이 됐을 때는 25만 원. 자, 10년이 되면 이자 금리 몇 프로예요? 이자 얼마예요? 적금은 36,000원짜리 10번 반복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36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385만 원이랑 36만 원이면 차이가 몇 배입니까? 10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거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과 손해 입히지도 않았다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다? 훨씬 더 나중엔 높은 수익률의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는 비교 대상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난 달러 상품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자 기준으로 봤는데 오늘자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124.5%까지. 이걸 왜 안 해요? 진짜? 이걸 왜 안 하지? 그냥 원화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 이 정도예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수익률을 아무리 못 입혀도 8%에서 15%는 붙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건 예언이 아니라 사실 검증된 거긴 한데 아마 달러의 가치는 1,400원대가 평균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달러 값이 왜 지금 높아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왜 달러가 오르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한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데 왜 달러 값이 올라?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중동에 있죠? 중동은 뭘 뽑아내요? 석유를 뽑아내죠. 거기서 전쟁이 나게 돼서 걔네들이 이슬람과 이제 그 미국이랑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라고 하면 석유 공급이 원활할까? 아니면 떨어질까? 떨어지죠. 그거예요. 석유 값이 비싸지면 어떡하지? 야, 미리미리 지금 석유랑 바꿀 수 있는 화폐인 달러를 쌓아두자. 이거예요. 그게 제가 강의할 때 말했던 페트로 달러 체제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단어들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달러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하면 달러가 왜 가치가 있는 정도 알아야 돼요. 달러가 가치 있는 이유는 이걸 물건과 바꿀 수 있어서요. 지금은 원유랑 석유랑 과거에는 금이랑. 그래서 전 세계가 미리 쌓아둘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든 달러를 안 쓰는 나라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든 석유를 안 쓰는 나라가 있어요? 석유를 안 쓰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나?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금이라는 화폐가 전 세계 어디 가든 값어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좋아하잖아, 솔직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닙니까? 다들 원하는데 공급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마찬가지로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좀 오르는 거야. 미리 올려놓는 거야. 간단한 이치예요. 그리고 석유는 점점 고갈이 돼 있죠. 석유가 고갈이 되면 고갈이 될수록 달러 값은 더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건데
전 세계에 3대 원유가 있어요. 베릴유, 그리고 텍사스유, 그리고 중동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파는 건 베릴유와 중동유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텍사스유.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석유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2위급이에요. 근데 지네 기름은 파지도 않아요, 지금. 이러다가 중동유 다 파고 나서 이제 짜잔, 우리 거 팔 거야. 그럼 달러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폭등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했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1등 기업, 가장 안전한 기업, 애플일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석유공사예요. 향후 200년, 300년? 아니, 내가 봤을 때 향후 500년을 먹고 살겠다, 그걸로. 농담 같죠? 그래서 달러의 값어치는 폭락과 폭등이 없어요, 애초에. 근데 폭등은 있었어도 폭락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달러는 회귀선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이건. 이 선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선. 이게 뭐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더라도 이 선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최고의 장점, 최하선이 정해져 있다고. 마치 우리 보험처럼. 하지만 원화 상품은 최하선이 없어요. 원화는 최하선이 없어요. 냉철하게 말하자고, 진짜 냉철하게 말하자고요. 여러분들, 원화를 가지고 나가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쓰려고 하면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받고 오라고 하지. 근데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거스름돈을 받아요. 이거 달러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걸요? 제가 최근에 오사카 여행 갔었을 때 그 엔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달러를 줬어요. 근데 걔네가 그 자리에서 환율 계산해가지고 돈을 주더라고. 전 세계 어디서든 씁니다.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써요. 하지만 한국의 원화는 어디를 들고 가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려면 바꿔야 돼요. 환율 차이를 통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같은 저축을 할 거라면, 그리고 같은 활용성을 볼 거라면 원화가 맞아요? 달러가 맞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1,000원이랑 1달러랑 값어치가 같습니까? 같은 저축을 할 거라면 1,000원으로 저축을 할래요? 아니면 1달러로 저축을 할래요? 지금 1달러는 1,380원인데 수익률이 38% 차이입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내가 원화로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고정금리, 비과세,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일정 기간 이후에 확실하게 환급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달러로 받을 수 있다. 이걸 왜 안 하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지금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당장 자기가 한국에서만 살면서 이것만 쓸 테니까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원화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값어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북한이랑 전쟁 중이거든요. 단 한순간이라도 문제가 터지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원화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전 세계 전쟁이 나거나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더 올라요, 오히려. 다 사람들이 모아두려고 하는 굉장히 수요가 높은 자산이니까. 100%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변동금리였던 상품을 여러분들은 뭘로 하는 게 유리하다? 고정금리로 해야 된다. 또 중도 인출 불가능. 그러니까 내가 중도에 돈을 꺼낼 수 없는 상품이에요. 적금은 중도에 돈을 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지가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적금도 2회까지는 급하게 긴급 자금 인출 이런 식으로 있지만 긴급 자금 인출을 하게 되면 받는 이자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달러 저축으로 전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져가는 상품들은 적금이랑 예금은 세금을 전부 다 고스란히 내야 되고 세금이 오른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달러 상품을 언제 가입해야 되냐. 지금 달러 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 매트라이프 지점장이 말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개념 아십니까? 모든 화폐와 모든 상품, 모든 수익률이 있는 것은요, 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평균선, 내가 비쌀 때 사든, 쌀 때 사든 간에 결국은 이 중간값의 금액을 많이 모아둔 것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500원대 내가 10개를 샀어. 그리고 1,400원대 내가 10개를 샀어. 그럼 이거 2개 더해가지고 20개로 나누면 돼. 그게 평균값인 거예요. 근데 그 평균값이 달러는 상승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많이 사든 적게 사든 간에 달러라는 상품은요, 지속적으로 사서 모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원화는 이렇게 코스트 에버리지가 돼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원화는 이게 안 돼요.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볼 거라고 하면 오히려 내 자금이 절대 손실 보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죠. 지금 2014년도에 내가 1,100원대에 이거 달러를 미리 사놨어요. 그럼 지금 그 달러가 얼마가 되어 있다? 거의 1,300, 지금은 80원까지 되어 있다. 그럼 이때 샀네? 이때 산 것도 수익을 받겠네? 이때 산 것도 수익을 받겠네? 이때 산 것도 수익을 받겠네? 지금 사도 나중에는 조금씩 오르겠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달러를 언제 사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완전 안전자산이에요.
달러가 만약에 정말 폭락을 하려면요, 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축통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열심히 도전하려고 이제 그 페트로 달러 체제에 열심히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달러 상품 그거 언제부터 해야 돼요? 20대 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30대 때는 제가 대출 자금 갚아야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40대는 뭐 자녀 교육 비용이라 너무 많이 돈이 들어요. 50대에는 저 이제 퇴직하는데 그거 상품 유지 못하면 어떡하죠? 60대에는 그때 써야 되는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달러는 언제 준비해도 손실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달러를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최대한의 이득을 봐요. 나중에 달러 값이 떨어졌을 때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더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동일한 수익률을 동일하게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지금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은 세금이랑 금리에 관련돼서 영향이 지금은 적으니까 곧 안 좋아지겠지만 시기는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말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뭐 이미 이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달러 상품은 유일하게 시책이 500%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달러 상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이 또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매트라이프라는 상품의 회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매트라이프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웬만한 원화 상품들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셨어요?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당신한테 1,30이라는 걸 하면서 관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랑 펀드 수익률 공지를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7년 납, 10년 납짜리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10년 이후에는 나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 매일매일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는 금액이 급격하게 폭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고객들이 불안해해요. 변동성이라는 걸 되게 불안해해. 만약에 달러 상품의 변동성이 있어서 불안하다. 그럼 원화로 고정 납입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거 원화로 고정 납입하는 거 장점이 있습니다. 원화로 고정 납입하게 되면 월마다 내는 금액 자체가 살짝 올라요. 여러분들 수수료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화 고정 납입은요, 그 금액이 주계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추가 납입이에요. 고객을 위한 수익률이 더 높아요, 낮아요? 주계약보다. 훨씬 높죠, 고객이 수익률 받아가는 게. 그래서 원화 고정 납입은 나도 이득이지만 고객도 이득이에요. 이건 반드시 시켜주세요. 이해 가시죠? 저는 보통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자료를 하나 보내줍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그 화종 전문가 통해서 공유했던 건데, 금융상품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나서 이거는 건강보험이랑 어린이보험에서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종신이나 이런 금융상품 말할 때는 고객들이 까먹어요. 100% 까먹습니다. 정리해서 줘야 돼요, 이렇게. 저는 매번 새로운 종신보험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 고쳐서 10가지로 정리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증권에 껴줘요. 그래야 고객이 그때 그 상품 지점장에 그 상품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증권 보세요, 증권. 그리고 저는 그 증권의 제일 앞장에다가 자필 편지를 써요. 제가 직접 편지를 써놓습니다. 이게 고객의 해지를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돼요. 상품 설명 하나도 못 들었잖아. 아닌데? 이 사람 다 정리해서 꽂아줬는데? 그럼 그 증권 봐봐요. 딱 열었는데 증권 첫 장에 내가 썼던 자필 편지랑 내 사진이 들어있네? 이 사람 고객 관리 잘하는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연락까지 온다고? 이 상품 못 건드리겠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상담이나 재무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가장 불안한 게 고객이 이 계약을 깨면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이거라면 고객 관리를 저처럼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종신계약이 엄청나게 깨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왜? 제가 하는 거는 다 단장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원수사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신보험과 저축보험과 연금을 주로 다뤘을 때는 저는 고객 관리를 지금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했어요. 증권 전달할 때 흰색깔 장갑 끼고 우리 다 했던 거 아니에요? 흰색깔 장갑 끼고 고객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거 지금 30만 원짜리 7년 납이라고 하면은 못해도 이 금액은 3천만 원, 4천만 원의 값어치를 가집니다. 제가 이 값어치 있는 자산을 그냥 이렇게 툭 던져드릴 수 없으니까 저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끼고 정장 이렇게 하고 되게 이러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면서 전달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게 되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웃어요, 무슨. 요즘에 무슨 일본 집사 마냥 무슨 장갑 끼고 다니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때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실제로 그렇게 전달했었을 때 뒤에 있던 어떤 분이 보험이에요? 네, 보험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와, 내 보험 설계사는 그렇게 안 하던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요? 저 이렇게 명함만 한 3-4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증권 전달하면서.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고객한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고객이
그러니까 이런 재무상담에서의 마지막 핵심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무상담의 진짜 핵심은요, 상품이 아니에요. 재무상담의 진짜 핵심은 나예요. 그걸 상품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 관리자가 이렇게 관리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 그걸 판매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금액, 정말 수많은 수익률, 백날 얘기해봤자 더 좋은 수익률 나오면 그럼 뭐라 할 건데?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때 가면 더 좋은 상품 나왔으니까 깨고 다시 하지 좀 이럴 거냐고. 그게 아니에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가의 전문성, 그리고 그 사람의 관리,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프라이데이 클래스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 이 관련된 자료랑 내용 같은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따로 할 겁니다. 혹여나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실제로 고객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싶으신 분은 나오세요. 원래 저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해요, 이 내용을. 고객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원래 저 자료를 보고 설명할 때 20분 내외로 합니다, 항상.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고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니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서 낸 거예요. 원래 제 실제 강의를 만약에 실제 상담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상담을 잡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따라오셔서 참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프라이데이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